운전기사가 바이올린을 들자 사모님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 평생 차갑기만 했던 재벌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운전기사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그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운전기사로만 알려진 그가 사실은 국립교향악단 출신이었다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도윤입니다. 올해 58살이죠. 지난 15년 동안 한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와요. 그래도 습관처럼 세수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죠. 회장님 댁으로 향하는 길, 강남에서 청담까지, 때로는 판교까지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제게 성실한 운전기사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 차 트렁크에는 늘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응급처치함, 우산, 담요, 그리고 하나 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15년째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그 바이올린 말이죠. 가끔 신호대기 중에 백미러로 그 케이스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와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죠.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 그 아픔을 잊으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 손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운전기사치고는 손이 너무 가늘고 섬세하다고 하죠. 왼손 손가락 끝에는 작은 굳은 살이 있고 오른손 손목엔 미세한 변형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 모르죠.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은 과묵한 분이세요. 차에서 전화통화나 서류를 보시느라 바쁘시죠.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목적지만 말씀하시면 저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달려가죠. 어쩌면 그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제 과거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회장님 댁에는 손녀 지우가 있습니다. 올해 13살이죠. 예쁘고 영리한 아이인데 언제나 어딘가 슬퍼 보여요.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달까요? 지우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거든요. 외할머니이신 사모님이 직접 관리하시죠. 사모님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젊은 시절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더군요. 키도 크시고 자태가 우아한 분이에요. 하지만 지우를 대할 때만큼은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죠. 그래서인지 지우의 음악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지만 그 방법이 좀 독특해요. 지우야, 너는 우리 집의 자존심이야. 음악으로 우리 가문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고. 실망시키면 안 된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죠. 지우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어린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이올린 과외 선생님은 안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안경을 쓰고 항상 딱딱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실력은 확실하지만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에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아이들을 가르치시거든요. 틀렸어, 다시 해. 손가락 각도가 3도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콩쿠르에서 떨어진다. 집중해. 안 교수님의 레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우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면 항상 손이 떨려요. 긴장해서 실수하면 안 교수님이 한숨을 크게 쉬죠. 그러면 지우는 더 위축되고 연주는 더 엉망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레슨이 끝나면 지우는 항상 구석진 곳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그럴 때마다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감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지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채로 말이죠. 기사 아저씨, 저는 음악이 싫어요. 바이올린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걸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을 싫어한다니 그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음악은 본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건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 차고에서 차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차고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트렁크 속 바이올린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외면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다가가고 싶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케이스를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금단의 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았어요. 케이스 자물쇠를 열 때 심장이 쿵쿵 뛰었죠.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와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바이올린은 그대로 있었어요. 나무 색깔이 조금 바랜 것 외에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15년 전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죠. 활을 집어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국립교향악단 단원이었던 시절,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그 순간들, 관객들의 박수 소리, 동료들과의 합주,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현의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첫 음을 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 소리, 그 떨림, 그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연주했어요. 조용히 아무도 듣지 못하게 말이죠. 하지만 마음만은 15년 전 무대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하는 동안 모든 걸 잊었어요. 운전기사라는 현실도 묻어둔 과거도 모든 아픔도 잠시 사라졌죠.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시 바이올리니스트 최도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치고 나니까 누군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지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바이올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마치 바이올린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음악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지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음악에 대한 순수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옛날에 잠깐 했었지, 지우야. 저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지우는 계속 물어봤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아저씨처럼 예쁘게 연주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연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결심이 섰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음악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지우의 비밀스러운 레슨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9시쯤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면 지우가 조용히 내려와 저를 찾았죠. 아이는 맨발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들킬까봐 무서워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죠. 장소는 매번 달랐어요. 때로는 회장님 댁 옥상 정원에서, 때로는 창고에서, 때로는 차고에서 레슨을 했습니다. 들킬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특별함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모험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후야, 음악은 점수를 따기 위한 게 아니란다. 마음을 들려주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바이올린으로 들려주는 거라고. 제가 처음으로 지후에게 해준 말이에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안 교수님이 가르치는 건 기술이었거든요. 정확한 음정, 완벽한 자세, 빠른 속도. 하지만 그건 음악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바이올린은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악기야.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되고 기쁠 때는 웃어도 되는 거야. 화날 때는 화를 내도 되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표현해도 되는 거란다. 지우의 연주 자세부터 바꿔주었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연주하도록 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경직되어 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졌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담는 것이었어요. 매번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지우에게 물어봤죠. 오늘 어떤 기분이야? 조금 외로워요. 엄마 아빠가 해외 출장 가셔서요. 그럼 그 외로움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해보자. 외로움도 아름다운 감정이야. 그 마음을 소리로 만들어 보는 거야.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지우는 자신의 감정을 음악에 담기 시작했어요. 외로울 때는 그리운 선율을, 기쁠 때는 밝은 선율을, 슬플 때는 애틋한 선율을 연주했죠. 지우가 연주하는 선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계적이었던 소리가 점점 따뜻해지고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바이올린을 들 때의 표정부터 달랐거든요. 아저씨, 이제 음악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바이올린이 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지우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누군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치유받고 있다는 걸 알았죠. 지우의 변화는 금방 티가 났어요. 안 교수님 레슨 시간에 연주하는 지우의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딱딱하고 차가웠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나왔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았죠. 처음 안 교수님이 지우의 달라진 연주를 들었을 때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뜨시더니 바이올린을 멈추라고 하셨거든요. 지우야, 너 어떻게 된 거니?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어? 이상하네. 안 교수님이 의아해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평생 기계적으로만 가르치셨던 분이니까 이런 감정적인 연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누가 따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늘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말해봐. 안 교수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우는 고개만 저었어요. 하지만 안 교수님의 눈초리는 계속 날카로워졌죠.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사모님은 반대로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우의 연주를 들으시고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거든요. 역시 안 교수님이야. 우리 지우가 이렇게 늘다니. 역시 돈을 많이 줘야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이제 콩쿠르 나가도 되겠는걸? 사모님은 지우의 실력 향상을 모두 안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안 교수님은 그 칭찬을 받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아 하셨죠.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거든요. 지우의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안 교수님이 계속 의심하시는 것도 당연했고요. 밤마다 지우와 레슨을 할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누군가 나타날까봐, 들킬까봐 항상 긴장했죠. 하지만 지우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그 불안감을 잊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저씨, 전 이제 바이올린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같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들키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안 교수님의 의심스러운 눈빛, 사모님의 과도한 기대, 그리고 언젠가는 터질 폭탄 같은 이 비밀.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지우를 지역 음악 콩쿠르 예선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죠. 안 교수님은 좀 이른 것 같다고 하셨지만 사모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지우 실력이면 충분해. 한번 무대 경험을 쌓아보자.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사모님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아직 무대 경험이 부족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었으니까요. 콩쿠르 예선 날이 다가왔어요. 지우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떨어서 연주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연주할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레슨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거죠. 콩쿠르 당일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객석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들어보니 수준이 상당했어요. 모두 오랫동안 준비해온 아이들이었거든요. 드디어 지우의 무대 순서가 되었어요.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 인사를 하고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사모님과 안 교수님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죠.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이었죠. 지후의 연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교는 다른 아이들만큼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이 너무 깊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차르트의 영혼이 지우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았죠. 객석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지우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심지어 다른 참가자들도 연주 준비를 멈추고 지우의 연주에 귀 기울였어요.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때 객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감동의 한숨이었죠.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고 어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기립박수였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지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그중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잠시만요, 이 연주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수십 년 경험이 쌓인 연주자도 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가르쳤나요? 이런 감정 표현은 보통 음악 교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특별한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 순간 안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모님은 당황하셨죠. 모든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저희 선생님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사모님이 얼버무리셨지만 심사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에요. 혹시 다른 선생님께 배운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들킬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우가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진짜 음악을 해낸 거니까요. 며칠 후 저는 정말로 사표를 쓰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 비밀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안 교수님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게 뻔했어요. 지우에게는 미안했지만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었어요. 회장님 일정이 길어져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죠. 차고에서 차를 주차하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리 세지 않은 접촉사고였지만 충격으로 트렁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응급처치함, 우산, 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 케이스까지 모두 바닥에 떨어졌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자물쇠가 풀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바이올린이 굴러나왔죠. 현이 바닥에 닿으면서 슬픈 울림소리가 났어요. 마치 15년 동안 갇혀있던 영혼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어요. 상처가 없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기사님, 그게 뭐죠? 돌아보니 사모님이 계셨어요. 지우 레슨 때문에 늦게 나오시던 참이었나 봐요. 그 옆에는 안 교수님도 함께 계셨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보였을까요? 바이올린이네요. 최 기사님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니세요. 안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자세히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죠. 잠깐 이 굳은 살, 이 손목의 모양. 설마 최 기사님이 연주를 하셨나요? 이건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이에요. 안 교수님은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가르쳐 오신 분이에요. 연주자의 손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셨죠. 제 손에 새겨진 수십 년의 흔적을 단번에 알아보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바이올린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 예전에 했었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취미로 하신 건가요? 안 교수님의 연달은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15년 동안 묻어둔 과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죠. 국립교향악단에서 15년 전까지 연주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모님과 안 교수님의 입이 벌어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국립교향악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였거든요. 그때 지우가 뛰어나왔어요. 소동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 아저씨가 정말 멋있게 연주하세요. 제가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예요. 뭐라고? 지후야, 너 혹시... 사모님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셨어요. 안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우를 누가 가르친 거죠? 설마. 안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저는 해고당할 각오를 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후에게 진짜 음악을 알려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분은 의외로 사모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최 기사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국립교향악단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몰랐네요. 그런데 왜 음악을 그만두셨어요?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운전기사를?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들이 아팠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어요. 수술비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음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메어왔어요. 1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절망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아이 어머니는 간병하느라 일을 그만둬야 했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음악가의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안 교수님도 표정이 굳어지셨죠. 그래서 15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하신 거군요. 아드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의대에 다니고 있죠. 자기를 살려준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말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을 위해 포기한 음악이었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걸 보면 후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우를 가르치게 되신 거예요? 안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를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더군요. 음악을 억지로 하는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음악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고통이었거든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제가 잃어버린 음악에 대한 사랑을 지우에게서 다시 찾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우의 연주가 갑자기 달라진 거군요.
지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가르친 게 맞는데 감정 표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우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건 최 기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죠?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회와 자책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지후에게 음악을 강요했네요.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 제 자존심을 위해서. 정작 지우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지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외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저는 정말로 음악을 좋아해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음악은 정말 달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 지후야. 이제 알겠다. 진짜 음악이 뭔지 말이야. 사모님이 지우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이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음악을 공부로만 생각했네요. 감정을 무시하고 기술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위한 연주만 가르치고 음악의 본질은 잊고 있었네요. 최 기사님께 배워야겠습니다. 그때 회장님도 나타나셨어요. 언제부터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최 기사님,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다니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회장님, 그리고 우리 지우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 음악 선생님도 계속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말이에요. 운전기사와 음악 선생님, 두 가지 일을 모두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음악 선생님이 된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음악이 다시 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우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저씨,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전 이제 음악이 정말 좋아요. 아저씨 덕분에 바이올린과 친구가 됐어요. 그럼 우리 지우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도록 도와줄게. 하지만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트렁크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당당하게 연주했어요. 지우와 함께 말이죠. 사모님과 회장님, 안 교수님까지 모두 들어주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였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음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죠. 지우를 가르치면서 저도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두 번째 음악 인생이지만 처음보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음악의 참된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음악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포기한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